네,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빚더미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은 자력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체 기록까지 삭제해주곤 하죠. 이런 조치를 두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부채 탕감이 남용되면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다양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도약기금, 이른바 배드뱅크가 출범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용 사면도 이루어졌는데 이제 배드뱅크라는 게 조금 낯선 개념 같은데 이 배드뱅크를 통해서 빚을 대부분 없애준다 이런 건데요. 주 교수님, 이 배드뱅크가 누구의 빚을 어느 정도 지금 탕감해주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7년 이상 연체된 그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하고 자영업자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채무조정 대상 그 연체 채권 규모가 이제 16조 4천억 원 정도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수혜자는 113만 4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3만 명이 넘는 분들의 빚이 이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아니요. 이게 20% 정도는 이제 남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채권이 부실 채권인 거니까 이제 요거를 그 배드뱅크가 그 금융기관들이 현재 그 부실 채권으로 돼 있는 거를 싼 가격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추심을 그 적은 금액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 100% 계속 갚도록 하려고 은행들이 추심을 하겠지만 배드뱅크로 넘어가면 배드뱅크는 그걸 100% 다 추심하진 않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적은 금액만 상환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토론하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소상공인들은 이런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연체 때문에 빚을 못 갚은 사람들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100% 탕감해주기도 한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탕감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실제 소득이나 그 자산의 여부에 따라 거의 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전액 탕감이 되는 것 같고요. 상환 능력이 있다 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최대한 80% 정도까지는 탕감해주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한 10년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10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전액을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조금 이기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 개인까지 포함했다는 게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간 연체하신 분들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이 자영업자에게는 또 매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소비 어떤 활성화까지도 고려된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113만 명이 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이 한 16조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배드뱅크에 좀 아주 싸게 사가지고 다 갚은 걸로 해주고 없는 걸로 하거나 아까 최대 80% 깎아주는데 다 없는 걸로 하는 것과 80%까지 깎아주는 거는 뭐 나머지 20% 갚아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정확하게 가를 수가 있나요, 그거를?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 혜택을 받는 분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죠. 저희가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그 뭐 소득 자료나 정부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우리 뭐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데 그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행동을 그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심사를 하면서 이제 은행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환 의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원 총장님, 그런 분들을 좀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텐데 이번에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113만 명이 넘는데 대충 옆에서 볼 때 어떤 분들입니까? 좀 직접 만나시기도 했을 테고 뭐 가까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부채도 문제지만 이 부채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출구 전략?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빚을 져가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단 부채, 그러니까 일정 부분 탕감이 된다면 다시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저는 부채 탕감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지만 단순히 이 정책만 가지고 자영업자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여러 지원 대책,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들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다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는 건데 이 돈을 금융회사가 이제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빌려줘서 좀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채권을 이 배드뱅크라는 곳에서 이게 싸게 살 텐데 살려면 배드뱅크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뭐 금융회사들도 절반을 내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전체가 뭐 8천억 원인데 네. 금융회사가 그걸 다 절반 정도 부담하는 건 어떻게 좀 논란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금융권이 그 대부업 같은 그 제2금융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업권에서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을 제시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채권을 매입할 때 워낙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항의는 있었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 그 이영원 위원장이 그 은행 취임하면서 은행장들 만났을 때 뭐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뉴스가 나왔었던 게 은행들이 수익이 이제 워낙 큰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라 예금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익이 중앙은행과 더불어 약간 파생 통화를 같이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게 민간 은행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시니어리지적인 수익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제 위원장도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장들도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감하지 않기가 어렵긴 하죠. 은행장들이 공감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은행이라는 것이 민간이면서도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 망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들의 이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부실 채권을 사는 돈의 절반을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돈으로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금융회사들이 볼 때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해도 뭐 상관없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동의하는 게 저희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연속된 경기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로 연명해 왔고 하지만 금융권은 뭐 역대급 성과 장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손쉬운 이자 장사다 뭐다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 고통 분담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지속적인 요구와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사회적 연대에 적극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부업체가 좀 반발했다고 했습니까? 예. 뭐 그쪽은 뭐 아무래도 좀 영업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이 크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혹시 세도약기금 그리고 뭐 배드뱅크의 정부가 발표한 대상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혹시 조금 뭐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필요하거나 혹시 뭐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이 정도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도약기금과 비슷한 성격이 이 신용 사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빚을 다 갚은 사람들, 연체 오래 했다 갚은 사람들한테 연체 기록을 이제 다 없애주는 건데 이번에 신용 사면 대상도 뭐 37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매겨지고 그래서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 그 빚을 전부 다 갚으면 그럼 이제 빚을 다 갚아도 원래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용 그렇죠. 불량 기록이나 뭐 그 신용 등급이 낮아진 신용 평가 그 점수가 낮아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감옥 갔던 사람들 그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 주는 것처럼 그 기존의 그 나쁜 신용 기록을 삭제해주는 없는 걸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빚은 다 갚아야 조건이 됩니다. 다 갚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지금은 대출이나 뭐 카드 발급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그래서 신용사면도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신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신용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일례로 식당 사장님이 식자재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해도 현금이 없을 때 사실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그렇게 신용도가 떨어지셨던 분들을 신용을 회복함으로 인해 그들이 또 다시 신용거래를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또 그 소비가 이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회복도 일종의 단순히 그들의 신용을 복귀시켜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더 경제 생활을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배드뱅크로 인해서 배드뱅크로 빚을 탕감해주고 연체 기록을 다 없애준다. 물론 연체 기록을 없애주려면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70만 명이나 이렇게 신용사면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부정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은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도덕적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경제학계에서 존경받는 학자인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가 그 신문 컬럼에도 많이 이제 쓰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한 컬럼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정부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 비대칭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개입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통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떤 뭐 그 복구 사면이나 뭐 그 내지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더 나으냐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은행이 예대금리 차가 워낙 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먹고 있으니까 대출 금리를 차라리 낮추는 게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나쁜다고 보는데 전성인 교수는 그걸 이제 정반대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둬도 은행이 그거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은행이 빨리 털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계부채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아까 그 부채 탕감해주는 그런 빚도 어차피 못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지금 은행들이 큰 수익을 낸다고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그 가격 시스템에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쁜 그 정부 개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전성인 교수가 사실은 이게 최근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가계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 심지어 전성인 교수님은 이거를 그 복지 정책이 아니고 뭐 소상공인의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성장 정책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더 또 같이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좀 통제할 거냐, 대출 이자가 워낙 높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부채를 탕감해 줄 거냐, 아까 세도약기금 탕감해 줄 것이냐, 또 이렇게 비슷한 신용 사면을 해줘서 재기를 도울 것이냐, 여러 가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신용 부채 탕감, 신용 사면이 낫다고 그러는데 이 신용 사면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37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그 연체를 다 갚은 경우 그리고 기간도 좀 정해져 있죠. 2020년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사람들이 적용이 지금 되게 돼 있나요? 다시. 그 전체적으로 이번 부채나 신용 사면 대책은 뭐
전반 국민 전반에 걸쳐서 한다기보다는 아주 취약층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도덕적 해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옳은가 말씀하시는데 그 대통령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탕감될 것을 기대하고 연체를 한다. 그 채권 추심의 고통을 겪지 않으신 분은 그 심정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취약층 중심으로 서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도 없고 신용사면도 사실은 연체의 원인이 개인의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자영업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혜택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복지이기도 하고 또 성장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 좋아할 텐데 이제 돈을 빌려준 측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전에도 했는데 그 신용 사면 받은 채무자들이 상당수가 다시 연체했다. 뭐 이런 통계,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저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에 신용 사면이 286만 명에게 있었다라고 하고 그중에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95만 명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됐다라고 해서 3분의 1 정도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컵이 왜 물이 반이 남았냐 아니면 반이 찼냐 이 문제인데 거꾸로 보면 사실 이 신용 사면을 받은 분들은 워낙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중에 3분의 2가 구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럼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반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도덕적 해이하고 관련해서 이거 자꾸 이제 저도 이 총장님하고 이제 공감을 하는 반대 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을 해서 이걸 이용하는 게 도덕적 해이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다시 이거를 뭐 반복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 3분의 1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구제를 해줬어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갔다고 봐야지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번에 지난번에 탕감받았으니까 그럼 이번에 또 불량자 되면 또 탕감해 주겠네라는 의도로 이 3분의 1 중에 그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이제 이성훈 총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 상태에서 당하는 고통 그거를 알았다 경험한 사람들은 고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려해서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럼? 그래서 어쨌든 이미 빚을 다 갚은 분들에게는 탕감의 혜택이 없지만 신용 사면이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성실 상환자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도 연체하지 않고 잘 갚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고 이미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성실 상환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적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무슨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갚은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박탈감 같은 걸 덜어준다. 그리고 열심히 앞으로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지방 인터뷰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방일수록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아까 제가 전성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성실 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열심히 갚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용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상금리를 뭐 조금 은행이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이 은행 스스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기본 구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뭔가 좀 혜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에게도 성실 빚을 상환했다. 그래서 뭔가 좀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용 기록을 삭제하니까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정할 때
가산금리를 정할 때 신용에 따라서 차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체 이자율이 싹 없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높아지고 약간 신용 평가에 조금 기준이 달라진다. 자꾸 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도 많던데 이런 부작용을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금융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금융권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뭐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비중 자체가 적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신용 대출 받을 때 이게 신용 평가하고는 지금 이거 사면 받은 거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실 논리적으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이 돈 잘 안 갚던 저신용자들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 유의하는 형태로 이제 부정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일단은 그 기록이 다 지워진 상태이기는 하고, 그리고 지워진 거죠. 이제 그 은행들의 그 대출 심사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아주 다각적으로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은행의 민간 그 가게나 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준이 뭐 어려워져서 기존에 잘 갚던 분들까지 대출받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식의 논리는 저는 크게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 대출도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현재 매출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 상황?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담보고 상환 능력을 보증하는 가장 표면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용 사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 사면을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신용 상태가 아주 낮은데 이분들이 다 신용 사면을 받아서 이른바 어떤 점수로 보면 뭐 최저 점수들이 다 없어지고 상당히 높은 적당한 점수로 올라가니까 평균 점수, 평균 신용 등급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신용 등급으로서 이자를 적게 받는 사람 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인데, 그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은행, 제가 뭐 대출 업무를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라고 이제 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보면 은행에서 나름대로 그 대출 심사를 위한 계량적인 모형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그 아주 크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이번에는 탕감을 해주거나 뭐 복권은 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줄 것이다라는 건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탕감이나 사면의 대상이 사실은 뭐 아주 고액이 아니라 정말 서민형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죠. 이번에 그 신용 사면도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 사면을 해줬다고 해서 금융권의 어떤 기준이 흔들릴 정도의 그 정도는 대책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신용 사면 그리고 배드뱅크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측면 그리고 약간의 도덕적인 논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 우리 같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게 정부 주도로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EU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제 코비드-19 모라토리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었던 그 신용불량자들을 복권을 시켜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미국은 그 대학 학비가 비싸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들이 학비를 내주지만 미국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할 리는 없고, 그 바이든 정부 때 스튜던트 론 포기브니스라고 해서 한 3년 정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학자금 대출을 다 탕감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또 그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그 서민들이 집을 차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도 주택담보대출을 조정 탕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공부하는 교수나 이렇게 만나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도 어떤 그
공동 연대 의식이 되게 강해서 그 사회적 약자를 같이 보호하는 이런 사회적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일본처럼 그런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 케이스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탕감은 정부 재정으로 다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금융회사들이 작정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물론 당연히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게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시그널이 돼서 그 시그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전 탕감하고 지금 탕감하고 어떤 그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기는 더구나 금액이 이거 얼마 된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민생여부 소비 쿠폰 효과가 7월에는 있었는데 뭐 8월에는 조금 줄었다. 이런 이제 통계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소매 판매 8월이 줄어드는 걸로. 이성호 총장님이 느끼기에 이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 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 반짝 효과로 그친 거예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물론 소비 쿠폰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저희 회원사 조사만 해도 주로 이제 전통시장, 편의점 그리고 식당 등 어떤 생활 밀접형 업종들에서는 20-30%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그 어떤 폭발성은 조금 덜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어떤 전국민 소비 쿠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느끼기엔 소비자들이 워낙 지금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9월 소비와 함께 또 우리 대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끼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때 쓰려고. 이게 또 하나 정말 이 소비가 어렵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의외로 소비 쿠폰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이 안경점입니다. 안경점. 사실 안경은 이게 기호 제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필수품마저도 소비 여력이 없어서 못 사셨던 분들이 소비 쿠폰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걸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지금 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 다만 이것이 뭐 막 1, 2년씩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도 뭐 한 차례로 두 차례로 나눠서 하지만 이걸로 이제 뭐 끝나는 거잖아요. 뭐 국가 빚을 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효과가 뭐 지속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비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들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다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 그리고 신용사면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